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의 미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MIT에서 반도체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상무부에서 기술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고 인텔과 퀄컴에서도 근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해왔죠. 2024년 봄, 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다. 실리콘밸리가 있지 않나?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선임 고문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현실을 봐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건 단순 제조업일 뿐입니다. 진짜 기술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린다 윌슨 기자가 긴급 보도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공장 10곳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당장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할 상황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우리 반도체 공급망은 어떤 상황인가? 제임스가 물었어요. TSMC는 대만에 있고 삼성은 한국에, 사실상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생산하면 되지 않나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3년, 기술자 양성에는 더 오래 걸려요. 해리슨이 현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테슬라가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생산량을 30% 줄인다고 발표한 거예요. 배터리는 누가 공급하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 한국 기업들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핵심 기술들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미국의 기술 우위가 착각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내부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발명했고 실리콘밸리가 있는 나라인데 한국 기업들에게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인텔 출신인 제임스 해리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데이터를 봐라.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 22%, 한국이 전체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건 단순한 제조업이에요. 진짜 기술은 설계와 개발 아닙니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엔비디아, AMD, 퀄컴이 있잖아요. 그때 린다 윌슨 기자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방금 확인된 바로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도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AMD의 고성능 메모리도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투자만 늘리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이클, 현실을 받아들여라. 삼성전자는 연간 연구개발비만 240억 달러를 쓴다. 이는 인텔보다도 많은 금액이야. 더 충격적인 건 배터리 분야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35%에 달했거든요. 배터리쯤이야 우리도 만들 수 있죠. 테슬라만 봐도. 테슬라 배터리도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급받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미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으로 520억 달러를 투입하잖아요. 문제는 시간과 인력이야. 해리슨이 현실적으로 지적했어요. 반도체 전문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해. 그리고 한국은 이미 30년 앞서가고 있다. 그날 오후 더욱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전기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GM, 포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린다 기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이클 부차관보, 감정보다는 국익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작은 나라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건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나 현실은 제 고집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가혹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만약 한국이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신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한국의 기술 현황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정말로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 먼저 삼성전자의 기술력부터 파헤쳐 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기술을 상용화한 세계 최초의 기업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마케팅용 과장 광고일 거야. 하지만 독립적인 기술 분석 보고서들을 확인할수록 제 의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MIT 기술 리뷰, IEEE 논문들, 심지어 인텔 내부 보고서까지 모두 삼성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 해리슨이 제게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마이클, 이걸 봐. 삼성전자는 작년에만 특허 5,969건을 등록했다. 이는 인텔의 3배가 넘는 수치야. 특허 수가 기술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질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린다 윌슨 기자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방금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예요. 전 세계 반도체 기술 혁신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던 건가? 그렇다면 배터리 기술은 어떨까요? 설마 그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조사해봐. 해리슨이 제안했어요. 작년에 테슬라와 GM에 공급한 배터리 품질과 성능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저는 반신반의하며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700Wh를 넘어섰어요. 이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다던 4680 배터리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진다는 말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어요. SK 하이닉스만 봐도 작년에 매출의 17%를 R&D에 투자했거든요. 이는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삼성전자 미국 법인장이었습니다. 톰슨 부차관보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텍사스 공장을 견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텍사스에 공장이 있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1996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17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어요. 25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해왔으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걸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혹시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김태현 수석연구원을 소개해드릴게요. 카이에스티 출신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혹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이클, 직접 가서 확인해봐.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와.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2024년 6월, 저는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톰슨 부차관보님, 김태현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에서 깊은 경험과 지식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국 기업들을 능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김태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클린룸의 규모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본 어떤 공장보다도 컸어요. 이 공장에서는 3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이 기술을 상용화한 곳은 우리와 TSMC 뿐이에요.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놀랐습니다. 인텔도 아직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정말 인텔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네, 인텔은 7나노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해온 적도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연구개발 시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매달려 있었어요. 저희는 이미 2나노, 1.4나노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술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어요. 연간 연구개발비가 240억 달러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모셔오고 있죠. 김 박사가 보여준 직원 현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국 MIT, 스탠포드 출신들은 물론이고 유럽 최고 대학 출신 연구자들이 대거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로 이직을 원하는 엔지니어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연봉과 연구 환경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거든요. 오후에는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박서영 팀장이 직접 안내해 주었어요.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모두 우리가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보여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기존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 주행거리는 2배 늘어날 거예요. 언제쯤 상용화되나요? 2026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테슬라도 우리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현 박사가 의미 깊은 말을 했어요. 톰슨 부차관보님,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텍사스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김태현 박사와 박서영 팀장이 보여준 현실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거든요. 바로 그때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TSMC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어요. 큰일 났다. 제임스 해리슨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TSMC가 멈추면 애플, 엔비디아, AMD 모든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대안이 있나?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3나노 공정 기술로 TSMC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죠.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에 대응해야 해요. 제시도 사계속 편집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물었어요. 삼성전자에 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즉시 2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업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참석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단 48시간 만에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을 모두 확보했다는 거예요. 애플의 A18 프로세서부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까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린다 윌슨 기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해뒀어요.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인상적인 건 배터리 분야였어요. 중국이 리튬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 기업들은 즉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신소재 배터리는 리튬 사용량을 30% 줄이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향상시켰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네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2년 만에 해결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들의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GM의 얼티엄, 포드의 머스탱 마하-E 모두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주식시장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한 달 만에 50%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기술 혁신의 속도였어요. 삼성전자는 6개월 만에 2나노 공정 시범 생산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 메모리로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제 미국도 인정해야 합니다. 김태현 박사가 화상회의에서 겸손하게 말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기술력으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의 위기를 해결한 뉴스가 퍼지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의 기술 혁신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한국이 글로벌 기술 게임의 룰을 바꿔놓았다. CNN의 헤드라인이었어요. BBC는 아시아의 작은 용이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어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구글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애플 CEO 팀 쿡도 뒤지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의 3나노 기술이 없었다면 아이폰 15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애플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외계인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계속 해내고 있다. 테슬라의 미래는 한국 기술에 달려있다. 유럽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독일 폭스바겐 CEO가 한국을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강국이라고 자부했지만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한국이 완전히 장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의 반응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도요타 회장이 공개적으로 인정했거든요. 30년간 일본이 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한다. 중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수준은
중국이 따라잡기 어려운 경지에 있다. 가장 놀라운 건 월스트리트의 평가였어요.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다며 한국 기술주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레벨의 글로벌 테크 기업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기술 컨퍼런스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CES 2025에서 삼성전자와 LG의 부스에는 전 세계 기업 CEO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서울이 기술 혁신의 메카가 되었다. 스탠포드 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의 말이었어요. MIT 공과대학에서도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은 한국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 인턴십을 준비해야 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테일러 교수도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과학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다. 가장 의미 있는 건 유엔에서의 평가였어요. 유엔 과학기술위원회가 한국의 기술 혁신이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별 감사 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제임스 해리슨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네요. 이제야 진짜 실력을 알겠어요. 전 세계의 극찬이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반성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하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김태현 박사님께 사과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저는 제임스 해리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김태현 박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사님, 처음에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무지했어요. 톰슨 부차관보님, 그럴 필요 없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의심하고 검증하는 건 과학자의 본능이잖아요. 이제 함께 더 큰 일을 해봅시다.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의 마음의 크기까지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기술협력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점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마이켈, 당신 완전히 달라졌네. 제임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우월주의자였는데 현실을 보고 나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철학과 연구 문화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연구 방식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의 상식을 깨는 혁신, SK하이닉스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 같은 기업 문화가 놀라웠거든요. 박서영 팀장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미국 기업들은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에 필요한 기술이면 과감하게 투자해요. 박 팀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린다 윌슨 기자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톰슨 부차관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예전에는 미국 기술 자랑만 하시더니 기자님, 진짜 실력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협업 정신이었어요. 경쟁사였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술을 공유하며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제임스도 동감했어요. 애플과 구글이 기술을 공유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저는 이제 한국 방식의 장기적 사고와 협력적 접근법을 미국에도 도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사례를 들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기술 혁신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처럼 말이에요. 그 결과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텔이 연구개발 투자를 30% 늘렸고 퀄컴도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 개인적인 성장이었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게 된 거죠. 이제야 진짜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2024년 말,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 기술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미국의 미래는 한국과의 기술 동맹에 달려있다는 전례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한미 기술 협력의 핵심 설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해서 놀라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AI 혁명도 전기차 전환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회장에서 김태현 박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고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겸손과 전문성이 저의 편견을 깨뜨려 주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미국은 한국과 함께 1조 달러 규모의 차세대 기술 동맹을 구축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이 발언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5천억 달러,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3천억 달러,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였거든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트럼프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박서영 팀장도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면 어떤 기술적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발표된 구체적인 계획들도 놀라웠어요. 텍사스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미시간과 조지아의 초대형 배터리 생산단지, 조성, 캘리포니아의 한미 공동 AI 연구센터 설립 등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트럼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다.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린다 윌슨 기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톰슨 부차관보,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무엇이 변했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이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현 박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톰스님도 변화할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김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봅시다. 2025년을 맞으며 한미기술동맹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일나노 공정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메모리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기술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실리콘밸리를 다닐 때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고 진짜 실력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배웠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는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동반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실력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말이에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